자, 2교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이제 이번에는 그 관광 자원들 중에 그 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이제 그 교통 조금 전에 이제 계략적인 거 한번 살펴봤죠? 우선 첫 번째로 관광 상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에서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행 상품 원가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이 항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 항공이 이제 원가에서 가장 많은 비율 약 60% 최하 보통 주로 그 이상 9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요 항공은 그 항공 예약 시스템 토파즈 셀커넥이라든가 아바쿠스, 월드스펜, 갈릴레오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파즈는 대한항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대한항공 그 예약 시스템은 토파즈 시스템이다. 이거는 이제 아마데우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버 방식으로서 아바쿠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시아나가 주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여기 연결돼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항공사들이 하는 갈릴레오나 월드스팸이 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 토파즈 대한항공이 있는 그 토파즈 시스템이 44% 정도 차지하죠. 아바쿠스가 한 44%, 둘이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한 85% 정도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바쿠스와 토파즈 시스템을 위해서 항공 예약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예약 시스템이 토파즈가 한 달에 33,000원씩 내요. 꾸준히 한 달에 33,000원. 아바쿠스는 22,000원. 이런 식으로 내고 있다라는 거죠. 실수. 아바쿠스가 33,000원, 토파즈 셀커넥이 22,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에 이런 임대료들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통해서 예약이 돼야지만 예약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갈릴레오나 월드스팸을 이용하는데 요 갈릴레오나 월드스팸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많이 이용 안 하고 거의 대한민국은 99%까지는 아니어도 한 95% 이상이 토파즈나 에바쿠스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 참고적으로 에바쿠스에서 그럼 대한항공을 예약할 수 없냐? 예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씩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파즈에는 대한항공이 좌석이 있는데 에바쿠스에서 좌석이 없는 거로 보인다거나 토파즈에는 좌석이 없는데 에바쿠스에서는 좌석이 있는 걸로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살짝은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행사들이 대부분이 보면 에바쿠스와 토파즈를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예약할 때는 아예 토파즈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그게 가장 정확하니까 아시아나를 이용할 때는 에바쿠스로서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 예약 시스템이 이용이 되고 있구나 참고하시고요. 항공 예약 시스템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제 최초로 해서 여행사 대리점에다가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토파즈나 아바쿠스는 뭐냐? 여행사들이 어떤 대리점들이 이용하는 예약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당초 이 항공사들은 그 총 판매액의 80%를 갖다가 여행사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행사가 그만큼 판매가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여행사한테 많이 편의를 봐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항공료가 100만 원이다. 그럼 9만 원 정도, 9%죠. 9% 수수료를 줬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세금계에서 발행해가지고 그런 수수료를 줬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있다. 왜?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그런 걸 안 주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없애주고 그래서 7% 하다가 나중에는 없애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여행사들은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생긴 제도가 타스프라는 생긴 게 있어요. 이게 타스프가 뭐냐면 트래블 에이전트 서비스 피라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게 협회에서는 7% 정도 수익을 남겨라. 타스프는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100만 원짜리 항공료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로서 만약 결제를 하잖아. 그럼 타스프가 7만 원 또 결제가 나요. 결제가 2번 연속적으로 나는 거죠. 하나는 순수한 항공료, 거기 또 하나는 이제 트래블 에이전트 서비스 피가 같이 붙어요. 그래서 카드의 총괄적인 건 107만 원이 찍히게 돼요. 그렇지만 100만 원 따로 승인 나고 7만 원 따로 승인 나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협회에서는 이제 7% 정도 이렇게 권장하지만 아무래도 경쟁이 되게 심하지 않아요? 여행사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3%에서 보통 5% 정도 수익을 남기고 있다. 수수료 서비스 피를 붙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 때 항공을 하게 되면 항공에서 살짝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점점 약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 여행사들이 항공사에다 사실은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너무 하지 않냐. 9% 나오던 게 이젠 경쟁에 대해서 3% 5% 이렇게 돼버렸으니 어떤 뭔가를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항공사하고 여행사하고 협의를 본 게
볼륨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또 만들었어요. 볼륨 인센티브 제도라는 건 뭐냐면 연말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1,000만 원당 매출 1,000만 원당 한 20만 원, 한 2% 되는 거죠. 20만 원 정도 마케팅 지원비, 마케팅을 홍보하고 하는 이런 마케팅 비용이라는 그 마케팅 비용에 어떤 지원해주는 항공사에서 대리점들한테 하나의 마케팅 비용으로 해가지고 볼륨 인센티브 제도를 줬어요. 그래서 VI가 대략 2%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매출을 보고 어떤 그 마케팅 지원 비용이라는 명목하에 한 2% 정도, 그 1,000만 원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행사에서 상품을 만들 때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5%밖에 안 받아도 여기서 또 한 2% 정도 보존이 되니까는 뭘 하게 된다? 자꾸 항공권을 또 판매를 하는데 여행사들이 어떤 열을 올리겠죠. 그렇지 않고 수익이 없다라면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에 별로 열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수익이 없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식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해외에서 임대료가 있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알고 되는 항공사 예약과 발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줘야 되는 거는 IAT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행사가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항공권을 끊었죠. 그럼 손님한테 돈을 받죠. 항공사는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항공사는 바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또 줘야 되잖아. 그래서 되게 불편하잖아. 건건이 하려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 예전에는 보름이었어요. 보름 단위로 여행사가 손님들한테 돈을 다 받고 보름 동안 여행사가 그 돈을 다 갖고 있다가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아따가 국제 항공 운송 협회죠. 이 아이아따에서는 이제 항공료를 결정을 해요. 할인율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정상적인 가격은 아이아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아따가 보증을 서가지고 BSP 아이아따에다가 뱅크죠, 뱅크. 은행하고 서로 해가지고 뭐래냐, 어떻게 보면 후불이에요, 후불. 보름마다 해서 돈을 다 입금해라. 그래서 요걸 입금을 못하면 여행사가 이제 파산이 되는 거예요. 결제를 이제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또한 최초로 여행사 항공권 그거 바로 다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아따 최초의 담보를 설정하게 되죠.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여행사는 아이아따에다가 5천만 원 정도를 갖다 담보를 걸어놓고 이 아이아따의 BSP라는 뱅크 세틀먼트 플랜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름마다 모아가지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름 동안 일을 하고 또 보름 동안 모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BSP 시스템을 갖다 맞췄죠. BSP는 아이아따와 은행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혹은 그런 이 비행기표를 다루는 관광사업들은 요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 아까와 같이 몇 프로 수익 서비스 피를 붙이고 다음에 볼륨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 BSP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로 잘 이용을 하고 있다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들은 우리가 그러면 요금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정상 요금이 있고 특별 운임이 있어요. 특별 이제 할인 운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촉 운임이 있는 거죠. 판촉 운임은 상당히 저렴하게 이제 내놓죠. 판촉이니까 말 그대로 프로모션이니까. 근데 할인 운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또 그 요금은 3개월마다 발표를 보통 한다. 그런데 즉 그 얘기 또 뭐냐면은 항공료는 약 한 4개의 단위의 요금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성수기, 비수기, 중성수기. 그러니까 요거를 영문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로우 시즌이 있고 하이 시즌이 있고 하이픽 시즌이 있어요. 근데 로우 시즌과 하이 시즌 사이에 또 뭐가 있다? 그러니까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이 피크가 있어요. 가장 비쌀 때고 좀 비쌀 때고 가장 쌀 때고 그 중간에 숄더라 그래서 어깨 있죠. SHOULD 숄더라는 중간 요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4가지의 그 시즌마다 요금을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3개월마다 요금을 발표를 하죠. 그랬을 때 항공료는 Y냐 YO2냐 Y2냐 막 이런 식으로 요금을 막 나눠대요. 요 요금의 차이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년짜리 사용한다. 그러니까 Y 요금을 쓰잖아요. 그럼 정상가예요. 아까 아이아따란 얘기했었잖아요. 아이아따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내놔요. 항공료 정상 가격.
그러면 그 Y 클래스를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Y 클래스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항공권은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여기엔 취소를 해도 페널티가 없어요. 그리고 엔도스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유효기간이 돼 있고, 첫째가. 두 번째는 취소를 해도 페널티가 없다. 세 번째는 엔도스가 된다라면 인천에서 태국 방콕을 갑니다. 내가 대한항공으로 비행기를 끊었어요. 근데 이게 Y 클래스로 끊은 거야. Y 클래스 끊었으니까 어떤 게 엔도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한항공으로 그 비행기를 끊었는데 내가 시간 맞춰 도저히 못 가겠어. 2시간 후에 출발하는 아시아나를 타고 싶은 거야. 이 여정은 똑같아요. 그럼 이 티켓으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이게 엔도스가 된다라는 티켓이에요. 즉 요금은 정상 요금이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표를 가지고 아시아나를 탈 수 있게 해줘요. 거기 이제 절차는 항공사에서 도장 꽝꽝 엔도스 도장을 받으면 바로 돼요. 요런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료는 그런 식으로 완전 정상가는 방금 얘기했듯이 유효기간이 1년이고 페널티도 없고 엔도스도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항공료가 조금씩 또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할인을 해주는데 어떤 요금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이제 FOC 개념. 여기 항공료 이제 프리 오브 차지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이나믹한 프라이스를 적용을 하는데, 항공 거래 실적에 따라서 지난해 항공 거래 실적이 많다? 그럼 할인율을 좀 더 해주는. 그 다음 이제 시즌별로 성수기, 비수기, 비성수기, 준성수기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사전 구매, 미리 구매할 때 좀 더 할인을 해주고, 그것도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다음에 좌석 클래스별로 특별석, 특석, 비즈니스석,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라 그래요. 항공료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또한 그런 클래스 중에서도 계속 나눠지는데, 또한 승객 나이별로, 신분별로도 공무원 같은 경우 또 할인을 좀 해주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할인을 해주고 이런 거죠. 그다음 이제 판촉 운임, 요건 어떤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고객들의 그 구매를 좀 더 원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요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요금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유동적으로 보게 되는데, 제가 봤듯이 이 항공 요금이 좌석 클래스별로라는 게 있는데, 우린 순수하게 1등급, 비즈니스급, 일반석으로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항공이 우리가 예약을 할 때 에바쿠스나 아시아나는 에바쿠스를 이용하게 되고, 토파즈는 대한항공을 이용하게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건 아시아나 위주의 비행. 그럼 즉 아바쿠스 시스템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요거를 보시게 되면 4월 A25 APR SAR BKK,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월 25일 날 서울에서 방콕 가는 일정을 보여줘 라는 소리예요. 그게 명령을 때린 거예요. 4월 25일 날 서울에서 방콕 이란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한항공 657편, 타이항공 659편, 대한항공 651편, 아시아나 741편 이런 비행기가 쫙 뜬다는 얘기야. 그럼 비행기가 4대나 뜨네. 물론 3번하고 5번은 이제 약간 살짝 다른 건데, 요거는 뭐냐면 비행기가 뭐냐면 원래 타이항공이에요. 원래 타이항공인데 아시아나에서도 이 비행기를 탈 수 있어. 그래서 아시아나 스케줄도 보여주고 아시아나와 타이항공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면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아요.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즉 뭐냐면 타이항공, 원래 비행기는 타이항공인데, 왜? 비행 시간 똑같죠. 비행 시간이 똑같아요. 원래 비행기는 타이항공인데 이 아시아나에서 우리 비행기 많이 띄우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랑 서로 합의해서 아시아나에서 타이 비행기 좌석을 몇 개를 팔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 요거 뒤에 5번째는 뭐예요? 대한항공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요거하고 요거 비행기 시간 똑같죠. 대한항공 651편하고 KQ라는 비행기 항공사가 있거든요. 대한항공 좌석을 KQ 항공사가 사가지고 또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빨간색으로 친 거 있죠. 요거는 퍼스트 클래스예요. PAJ는 퍼스트 클래스예요. 그다음 파란색으로 친 건 CDIZ죠. 주루. 요거는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건 뭐다? 이건 일반석인 거죠. 즉 퍼스트 클래스도 요금이 3가지로 나눠져요. 비즈니스도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져요. 일반석은 4개만이 나눠지죠. 이게 요금이 다 다르다. 그리고 예약하는 방법이라든가 구매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요. 아까 얘기했지 1년짜리 비행기, 그러니까 Y 클래스, 여기 Y 클래스라고 했죠.
Y라고 되어 있는 건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페널티 취소해도 페널티도 없고 엔도스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요금이 조금씩 싸져요. 조금씩 싸질수록 어떻다? 유효기간이 1년에서 3개월, 6개월로 줄어든다. 뭐 한 달로도 줄어들어. 뭐 이렇게 유효기간이 줄어들고 페널티 발생이 되고 엔도스 안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끝에 G라고 쓴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단체예요. 그런데 끝에 보면 여기서 어디에 각각의 알파벳 뒤에 보면 숫자가 써 있기도 하고 L자가 써 있기도 하고 R자가 써 있기도 하죠. 숫자는 좌석이 앞으로 5개가 남았다는 얘기고 L자는 자리가 다 팔렸다.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R자는 뭐냐? 이거는 리퀘스트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좌석이 단체 좌석을 줄지 안 줄지 결과 알려주겠습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일반석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또 각 클래스별로 또 요금이 여러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게 좀 복잡해요. 요금 내는 게.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이렇게 요 항공사 카운터 1만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랄까 몸값이 세죠. 여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금이 다 나눠지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항공사에서 재밌는 건 또 뭐가 있냐면은 소프트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 블록. 소프트 블록이라는 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 블록과 하드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소프트 블록, 부드럽죠. 하드 블록은 뭔가 딱딱하죠. 여기서 항공사에서 여행사들 같은 이런 에이전트들한테 좌석을 줄 때 되게 싸게 줄 때 있어요. 하드 블록이에요. 되게 싸게 줘요. 그러니까 1년 전에 6개월 전에 하드 블록을 줍니다. 대신 하드 블록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드 블록은 환불이 안 돼요. 무조건 그걸 다 써야 돼요. 근데 소프트 블록은 만약에 이제 하드 블록이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내가 60만 원에 줄게. 40%는 할인하면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 블록은 어떻게 한다? 25%, 30%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블록은 이제 좌석을 내가 20석이면 20석, 30석이면 달라는 거다. 대신 소프트는 조금 적게 할인하지만 반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6개월 전에 내가 20석을 잡았습니다. 인천에서 방콕 가는 걸. 그런데 100만 원짜리를 할인을 받아서 70만 원에 이제 받은 거야.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그 가격이 없는 거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1개월 전까지 팔다 못 팔면 반납을 해도 돼요. 그건 이제 그 몇 개월 전까지는 반납해라는 항공사하고 이제 각각의 여행사 에이전트들끼리 계약을 하는데 이 하드 블록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냥 20석을 가져왔다. 그럼 무조건 반납이 안 돼. 무조건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여행사들이 하드 블록을 받고 왔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못 팔면 아주 싸게 내놓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항공료는 이렇게 세 개의 크게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일반소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또 각 클래스별로도 또 요금이 살짝 그 제한을 둬서 사용하는 제한, 유효기간이라든가 페널티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용 제한도 주면서 이때 있지만 또 크게는 에이전트하고 그러니까 관광사업하고 여행 항공사하고 소프트 블록과 하드 블록이라는 이건 단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단체 적용을 이렇게 받기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패키지사들,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이런 여행사들은 1년 전부터 아예 싸게 하드 블록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걸 이제 상품 만들어서. 근데 이걸 다 판매를 못하면 약간의 페널티가 커져서 이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철도죠. 철도는 좋은 점이 뭐죠? 뻔히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빨리 가고 안전하고 대신 단점은 뭐죠? 레일이 깔려져 있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단점인데 일단 그 철도도 마찬가지 대한항공처럼 항공처럼 소프트 블록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뭐 철도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런 얘기들보다는 이 다양하게 패턴을 정해 놓고 철도가 이용되고 있다. 그럼 여행사들이 누구나 항공권을 갖다 저렴하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할인율을 정해져 있어요. 이건 20%냐 40%냐의 그 차이는 뭐냐면 비수기 때는 40% 할인, 뭐 성수기 때는 20% 할인 이런 제도들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공처럼 하드 블록과 자유 블록,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블록이고 이게 하드 블록이에요. 이런 게 좀 차이점들이 있구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요금들을 뽑을 때, 요금들을 원가를 상정할 때 이걸 미리 알고서는 뽑아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되게 많다는 거,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이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관광 상품을 만들 때 컨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컨텐츠에 접근하는 그 목적지에 접근하는 이런 접근성도 우리가 파악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중요하겠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요렇게 KR 패스라든가 KR 비틀 패스라든가 한일 공동 승차권 같은 거가 요게 할인율이 높거든요. 하나의 철도도 자체적인 패키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KR 패스는 당연히 외국인 전용이지만은 어떤 식이 있겠구나. 여러분들 알죠? 유럽 여행, 배낭여행 가실 분들도 UL 패스 뭐 이런 거 이용하듯이 KR과 비틀 패스는 뭐냐? 비틀이 부산에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배예요. 선박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선박과 우리나라의 철도가 연계를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한일 공동 승차권도 마찬가지. 배, 버스 이런 걸 같이 다 연결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패키지들이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들은 관광 상품을 만들 때 이러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을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상품이 가성비가 좋은 괜찮은 상품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한일 공동 숫자가 이제 할인 티켓이고 30%까지도 할인하고 뭐 7일 이에 사용한다. 이런 종류들은 뭐 지금 설명해도 여러분들 크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런 철도들이 다 우리나라도 있듯이 방금 얘기했던 KR 패스가 있듯이 유럽은 UL 패스가 특히 유럽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철도망이 되게 발달돼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 이동할 때 저도 국가와 국가 간에 이동할 때 기차를 많이 이용하곤 해요. 왜? 버스가 뭐 5시간 걸리는데 기차가 3시간 걸린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버스 8시간 걸리는데 기차 한 3시간이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차를 이용하죠. 좀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 싸죠. 버스 한번 빌리면. 그런데 만약에 첫째 날 버스 이용했습니다. 둘째 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리에서부터 프랑크푸르트까지 이동을 한다고 칩시다. 파리에서. 그럼 이날 기차를 타요. 그러면은 오전에 버스 한번 써야 되죠. 프랑스 버스. 그리고 기차 타죠. 그 다음에 밤에 또 누구 걸 써야 돼요? 독일 버스를 또 써야 돼요. 프랑크푸르트 갔으니까. 그럼 버스비가 이중으로 발생이 된다. 버스는 잠깐만 써도 하루 종일 비용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나절 한 2-3시간 썼다. 하루 종일 비용 다 낸다. 왜? 그 버스는 또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버스 이틀, 프랑스 버스 이틀 쓰죠. 독일 버스 이틀 쓰죠. 중간에 또 기차 쓰죠. 이러니까는 요금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저렴한 그래서 패키지들은 대부분이 웬만하면 그냥 다 버스로 통일한다. 그냥 버스로 퉁쳐버려요. 대신 손님들은 장거리 버스를 좀 오랫동안 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관광상품은 좀 저렴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UL 패스 유럽에서 이런 것들 다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라마다 이 UL 패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글로벌, 셀렉트, 리저널, 원 컨트리, 한 나라만 가는 거, 28개국만 가는 거, 4개국만 가는 거, 2개국만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가격의 차별을 딱 두고서는 진행이 된 상품을 이제 차별화시킨 거죠. 하나 우리가 이제 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KTX 같은 고속철도 쪽에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이 고속철도 제일 먼저 발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발명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애들. 일본의 신칸센이 제일 먼저 시도해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죠. 64년도에 대단한 거죠. 일본 애들이. 근데 81년도 프랑스 떼제베. 그러다가 한국이 2004년도에 도입을 하게 됐죠. 그는 일본에 비해서 대략 40년이 늦은 거예요. 고속철도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런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한 20년 늦게 됐다. 20년 정도 이상은 늦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거기가 따라잡거나 이제 우리가 앞서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하여튼 이런 식이 됐다.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스죠. 버스.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하게 되는데 이 버스가 그 관광 상품을 그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스는 버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버스를 이용하느냐 가장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등버스, 일명 리무진 스타일 우등버스. 요건 보통 25석에서 27석이죠. 대형 버스지만. 그런 일반은 어떻다?
일반은 45석에서 47석을 정도 들어가게 되죠. 벌써 차이가 다르죠. 그래도 우등 리무진은 살짝 누울 수 있죠. 완전히 180도는 아니어도 한 130, 40도 정도 누워가지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다리 받침대서부터 다 있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버스는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품을 갖다 만들 때 항상 현장에다가 요구를 많이 해요. 버스 상태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5년 이내 출고된 지 5년 이내 요거 잘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관광상품 만들 때 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국내 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비행기야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용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 거지 막상 현장에서 관광지에서는 버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은 버스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5년 이내 출고에 5년 이내에 하라.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게 되고 상당히 이제 좀 고급스럽고 명품 스타일로 우리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출고된 지 2, 3년 이내 버스만 이용해 달라.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아무래도 2, 3년 이내밖에 안 된 거와 5년 된 거와 10년 된 거는 가격 차이가 나야지 그게 정상이겠죠. 그걸 똑같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상품 만들 때 이걸 또 감안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고 버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요금을 산정할 때 인원수 상당히 중요하죠.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25명이 적절한지 35명이 적절한지 45명이 적절한지 이 45인수 일반 버스를 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20명이 넘어야 상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항상 20명이 돼야 출발을 한다라는 조건을 보통 달아놓습니다.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키려면 이제 30명 이상 출발을 해야 된다. 공동경비가 일단 국내 현장에서 관광이 발생이 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산출되는 거는 뭐예요? 공동경비 중에 그거 저기잖아요. 버스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인원수를 항상 따져서 상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5명. 근데 마지노선은 20명이에요. 20명 언더로 됐을 땐 대부분이 적자예요. 그래서 딱 요금 원가를 뽑을 때는 20명으로 해서 요금을 뽑는다. 그리고 최소 출발은 보통 25명 정도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죠. 5명 정도서부터라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내 설비, 차내 설비라든가 뭐 에어컨 뭐 등등등등 면허 당연하겠고 이용 거리, 그다음에 시즌별, 숙박, 대기 시간, 운영 형태, 여행 형태, 지역별, 기간별 다 다르겠죠. 특히나 이 지역별로 한국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수라든가 남해라든가 저 거제도 갈 때와 그 다음에 충청도 갈 때와 그 다음에 경기도권 갈 때 요금이 다 다릅니다. 하루에 보통 하루 쓰는데 이 경기도권 이내에 되게 되면 한 30만 원 수준, 충청도 정도 되게 되면 한 50만 원 수준, 저 남해 거제도 되게 되면 한 80만 원 수준 하루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버스 빌릴 때는 기름값을 별도로 할 거냐 포함을 할 거냐, 기사 수당을 별도로 할 거냐 포함을 할 거냐, 또 기사의 식사와 숙박은 어떻게 할 거냐, 각자 알아서 할 거냐, 여행사에서 대줄 거냐, 요런 게 또한 여행 상품의 그 원가를 내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기름값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톨게이트 통과 비용을 해줘야 되느냐, 주차비도 넣어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요거 때문에 유럽에서 많이 투닥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가끔씩 뭐냐면 왜 싸우냐면은 주차비 분명히 줬거든. 그래도 우리가 관광 끝나고 딱 나왔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어. 그 기다려야 돼. 막 차 부르고 이러면 기사들이 왜 일부러 안 되냐, 주차비는 그 주차비 아껴서 잘 가지려고 딴 데다 대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싸게 하면 싸게 할수록 그런 데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많이 기다리니까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 그럼 그 기사는 분명히 주차비를 받아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주차비를 내면서 이런 것들이 다 상품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장거리 단거리는 당연한 거겠죠.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LDC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장거리 버스죠. 장거리 버스. 이 장거리 버스는 이제 전 세계 특히 유럽 내에 지리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는데 빨리 달리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유럽은 버스들은, 이 관광 버스들은 빨리 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코메타 때문에. 이 타코메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한 25년 좀 넘죠? 이 경력의 내내 이 타코메타 검사를 딱 한 번 받아봤어요. 딱 한 번 받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차를 세워요, 경찰이. 그러고 난 다음에 딴 거 필요 없어. 운전석 바로 밑에 이 타코메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싹 꺼내요. 그리고서는 자기 경찰서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으면 이제 뭐가 다 떠. 이 기사가 과속을 했는지, 첫째 과속 여부를 체크합니다. 과속 여부가 딱 떠요, 이 여기 안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휴식을 취했는지 여기 이 타코메트에 다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럽은 특징적인 게 2시간 운전을 했어요. 그럼 15분 무조건 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것부터 2시간 운전을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30분을 쉬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2-3번 정했는데 한 번은 정말 경찰이 와가지고 타코메타 뺏어 가더라고. 빼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체크를 하더라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냐면 방금 그것 때문에 그 호텔이 바로 앞 보여요. 진짜 눈으로 보이는 거야. 여기서 약 버스로 갔을 경우 5분이면 갈 거리야. 근데 그 시간대에 딱 걸린 거야. 2시간하고 15분 쉬었다 또 2시간하고 30분을 쉬어야 되는데 2시간이 딱 지난 거야. 그래가지고 야 5분만 가면 호텔인데 못 가고 그 주유소에 내려놓더라고. 칠에 알아서 30분 동안. 그래가지고 저 앞에 보이는 호텔을 못 가고 30분 동안 진짜 길거리에서 정말 그렇게 보낸 적도 있다. 그래 그만큼 유럽 사람들은 하여튼 그쪽 제도. 근데 유럽은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한 번 걸리면 80만 원이에요. 페널티가. 할 수밖에 없겠죠. 응? 그렇겠죠. 80만 원씩이나 내야 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버스도 아까 그 기차처럼 철도처럼 유레일 패스가 있듯이 버스도 유로 라인 최소에서 15일짜리, 30일짜리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낭여행 상품이 됐든 간에 장거리 여행 상품을 만들 때 세미 투어, 세미 배낭여행 이런 걸 만들어낼 때 이러한 유레일 버스가 유레일 패스라든가 유로 라인 패스라든가 라는 걸 갖다 적절하게 상품을 이용해서 만들면 좋겠죠.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수기, 비수기, 준성수기 요금 나눠서 준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유럽은 유로라인이란 패스가 있다 그랬죠. 근데 북미 쪽,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런 데까지 뭐냐면 디스커버리 퍼스트 패스가 있어요.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호주에는 그레이하운드 패스가 있고 그레이하운드 패스 이런 게 식으로 돼 있다. 그 그레이하운드는 한국에서 구입하는 게 좀 더 저렴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최소한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 이거를 세세하게 뭐 며칠짜리 지금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나중에 상품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은 정도 최소한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볼 게 이제 렌트카죠. 렌트카는 여러분들 3대 렌트카 정도가 있구나. 허츠, 아비스, 버젯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게 되는데 렌트카도 아바쿠스나 토파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이 가능하고요. 이 렌트카들도 에이전트들한테 수수료를 줘요. 5%, 10% 이렇게. 저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주고 있다. 정말 이것도 하나의 여행 상품을 만들 때, 관광 상품 만들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수익 구조 중에 한 파트가 되겠죠. 이 렌트카는 항공사와 그 연계를 하면서 렌트카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비즈니스 고객들이 차를 있으면 좀 다니기 편한데 택시 타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또한 택시 타게 되면 또 범죄에 또 관련되기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어찌됐건 렌터카가 출연하게 됐고 렌터카가 항공사와 측이 연결이 돼가지고 발전을 하게 됐겠는데 더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픽업과 드롭이 장소가 달라도 된다라는. 원래 그 렌터카를 이용하면 불편한 게 뭐냐면 서울에서 빌렸습니다. 근데 내가 또 부산에도 일이 있어요. 그럼 부산에서 일 다 보고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 집으로 가면 딱 좋은데 차를 반납을 하려면 다시 서울로 와야 돼.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제도가 뭐냐? 픽업하는, 서울에서 내가 차를 인도받아서 부산에서 내가 차를 반납할 수 있는 이 픽업과 드랍 장소도 다르게 하는 렌트카 시스템. 이제 그걸 우리나라도 요건 우리나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유럽이나 미주 쪽에는 그게 진작에 이제 안착이 됐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안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거 있는 게 되게 바라던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차 빌려서 내려갔는데 또다시 갖고 올라오려면 더군다나 운전해서 갖고 올라와야 되죠. 그럼 되게 많이 피로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없애줄 수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해외에 운전면허증을 내기를 할 때 국내 운전면허증 갖고선 1년 동안 해외에서 그 외국의 렌터카를 빌려서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도 제공을 해줘요. 요거 이제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운전면허증 따는 데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바로 해준다. 얼마 안 걸려. 1시간 채 몇십 분이면 충분해요. 한 30분이면 충분히 이게 3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20분, 10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가지고 해외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졌을 때 그 타는 거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심한 경우에 나라마다 틀리지만은 아예 운전 못하게 해주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빌릴 수는 있겠죠. 빌린 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제운전면허증 만들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나라별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먼저 체크를 해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운교통입니다. 해운교통은 이제 본역이 되면 우리가 이제 교통 중에서 가장 저는 이제 이 해운교통을 나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해운교통을 갖다 보게 되면은 그 유람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요? 선실의 등급에 따라서 이 선실의 등급은 그 뭐냐면 우회층, 아래층, 내 객실들이죠. 객실들이 그 위치에 따라서 배는 위로 올라갔으면 올라갈수록 아주 되게 비싸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당히 저렴해지는. 이건 당연 또한 인원 규모에 따라서 요금이 왔다 갔다. 선실 종류에 따라서 바닷가냐, 바닷가 아니냐. 항해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바닷가냐 바닷가 아니냐,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아웃사이드는 뭐예요?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는 바다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종종 그런 식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요금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유람선 상품 만드는 일반적으로가 거의 다가 인사이드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때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왜? 여러분들이 배를 가지고서는 유람선 특히 크루즈를 가지고선 상품을 만들 때는 알아줘야 되는 게 배를 타는 시간이 되게 길죠. 그렇잖아요. 길잖아요. 밤에 하루 종일 타게 되고 낮에도 탈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되게 답답합니다. 인사이드로 됐을 때 내가 창문이 전혀 없다? 그럼 완전히 감옥과 같은 느낌을 줘요. 저도 인사이드에서 자보기도 하고 아웃사이드에서 자보기도 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미리 정보는 줘야 돼요. 싸게 상품을 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사이드로 와서 했다. 그건 좋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고객한테 혹시 아웃사이드를 원하시는 분은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면 아웃사이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분명하게 처리해 주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런 컴플레인 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진작에 이거 얘기 안 했냐. 무조건 우리는 인사이드만 자는 줄 알았다. 책임져라. 나는 아웃사이드 빨리 당장 바꿔줘. 현장에 가서는 안 바꿔지죠. 첫째가 페널티가 발생이 되죠. 왜? 당일날 취소한 거니까. 둘째가 그 페널티도 뭐 조금이 아니라 뭐 전액 페널티가 많. 둘째가 아웃사이드에 선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바꿔주고 싶어도 못 바꿔주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서 상품의 그 성격에다가 어떤 선택적으로 집어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이라든가 시즌별로 당연히 비수기 성수기 지역별로 요금은 다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하나 뭐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봤나 모르겠네요. 타이타닉이죠.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 이 타이타닉은 여객선인가 유람선인가예요. 분명히 타이타닉은 여객선이다. 얼마나 화려해요 타이타닉. 그렇지만 여객선이다. 유람선이 아니다. 그럼 여객선과 유람선의 차이는 뭐냐? 이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동이냐 위락이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동과 위락의 차이. 여객선은 A에서 B 지점을 단순히 이동이 목적이에요. 유람선은 그 배 자체에서 놀고 마시게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그 자체가 목적이 유람선이다. 이렇게만 차이를 두게 되는데 타이타닉이 왜 그러면은 그 화려하고 엔터테인먼트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객선이냐? 원래는 여객선인데 너무 장기간 가니까 이게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려서 가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배가 너무 지루하니까 배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다 해놨던 거죠. 그래서 마치 시설은 유람선처럼 돼 있지만 원래는 여객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람선을 뭐라 그래요? 일명 떠다니는 리조트, 응? 떠다니는 리조트, 떠다니는 호화 호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크루즈업은 뭐예요? 여객 운송 사업이나 복합 해상 여객 운송사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 위락 시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다라고. 그 즉 뭐냐면 위락 시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모두 이 안에는 정말 면세점부터 없는 게 없다. 카지노 당연하죠. 좀 크면 수영장도 필수로 있는 거고, 테니스장 당연히 있죠. 골프장까지도, 하물며 어떤 건 골프장까지도 있어요. 미니 골프장, 물론 큰 거 말고 미니 골프장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제일 큰 게 탔던 게 이제 10만 톤짜리 배를 타봤는데, 정말 그 웬만한 배들은 우리나라 타는 거 5천 톤, 만 톤, 2만 톤 이러거든요. 제주도 근처에 다니는 것도 5천 톤, 만 톤 이러거든요. 2만 톤, 3만 톤만 돼도 되게 큰 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대부분이 한 5만 톤 정도, 이거 배도 되게 큽니다. 10만 톤 되면요, 선수에서 선미까지 걸어서 가는데 30분 걸려요.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런 유람선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이 유람선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저는 유람선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장점은 뭐다? 이동의 불편함이 없다. 잠자리의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잠자리, 이동이나. 왜? 우리 버스나 기차로 육지 관광은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유람선은 내가 하룻밤 자고 있고 식사하고 있고 아니면 게임을 즐기고 있고 쇼핑을 즐기는, 나는 이동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점심 먹고 잠깐 나와서 보게 되면 또 다른데 A라는 데서 B로, B라는 데서 C로, C라는 데서 D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이 돼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죠. 보통 우리가 육상에서는 호텔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계속 이동하면서 가방 쌌다가 가방 풀렀다가 가방 쌌다가 가방 풀렀다, 되게 불편하죠. 이것도 이런 것이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유람선이고요. 또 그 안에 자체적으로 모든 위락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마지막에 여행 중에 가장 꼭 가고 싶은 게 유람선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그서 보게 되면 그 유람선사가 가장 큰 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크루즈예요. 이건 셀러브리티 크루즈까지 둘 다 같이 있는 건데 한 회사입니다. 30척 이상의 호화 유람선을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를 제외한 전 세계 지역을 다 운영을 거의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데입니다. 다음에 스타 크루즈, 아시아 태평양을 위주로 다니는 데들. 로얄 올림픽, 이건 지중해 에게의 흑해를 주로 다니는데. 다음에 코스타 크루즈, 이것도 마치 지중해 북유럽, 이건 이제 북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타 크루즈, 이런 식으로 큰 선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잠깐 왜 하냐면 이런 데도 한번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크루즈를 탔는데 제가 그때 모셨던 분들이 한 30명이 돼서 좀 제 손이 막 딸렸어요. 유람선은 현지 가이드가 없어요. 가이드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야 되는데, 유람선은 또 불편한, 일을 하는 사람은 되게 불편해요. 식당과 객실, 선실이 너무 멀은데도 되게 많아요. 우리 선실을 한쪽에 딱 몰아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손님들 케어하기도 힘들고, A 식당, B 식당, C 식당 위치 다 알려줘야 되고, 유람선 내 모든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여기서 이제 한국말이 안 나오고 다 영어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음날 넥스트 아이티너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일일이 다 번역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센터 가서 프린터에서 복사 떠서 선실마다 다 넣어주고, 그리고 잠자리 들어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유람선을 탔는데 깜짝 놀랐던 게, 우리 한국 분 부산 사람이었어요. 부산 친구인데 거기 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람선에 취업을 할 생각을 해 다 했냐 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파트 맡은 한 파트에서 일을 하긴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하니까 영어하고 다음에 이 영어도 자연스럽게 점점 늘어나고, 한국말은 당연한 거고. 근데 내가 그 친구 때문에 그때 한 30명을 모시고 갔다가 행사를 좀 수월하게 했었던 적이 없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여러분들도 굳이나 꼭 여행사, 항공사
호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한정을 두지 말고 이렇게 유람선사에도 여러분들 취업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왜? 대한민국도 서서히 유람선에 신경을 눈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던 찰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로얄이라든가 스타크루즈 이런 데서 나름대로 경력을 쌓고 그러면 국내에서 어떤 유람선들이 만들어지고 취향하고 이랬을 때 명함을 내민다라면 이력서를 내민다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스카우트 대상의 1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그 지상 교통비 중에 골프 상품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 골프 상품하고 연결된 것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